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조선의 개항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조선의 전통사회는 개항의 충격을 받아 근대 사회로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계로 편입되었으며 그 말기에는 전시 통제 체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남북한이 분단되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에 체제와 제도가 달랐고 경제적 성과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개항 이후에 마치 제도의 실험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독특한 경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체제 또는 제도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사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한 후발국가로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발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띠게 됩니다. 후발국은 선발국으로부터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속되어 캐치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고도성장기에 선발국가와의 격차를 급속히 좁혔고 현재 1인당 GDP는 선발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국이라 해서 모두 선발국과 같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도국은 여전히 선발국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더욱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여 급속한 캐치업이 이루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본 강의에서 그러한 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도와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후진성과 캐치업에 관한 기존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본 강의가 한국 경제성장사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주요 국가의 1인당 GDP의 장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진행된 캐치업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 성장사를 객관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민경제 통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이를 그 이전 시기로 소급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메디슨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에서 각국의 GDP, 인구,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므로 이를 통해 각국의 생활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700년 이후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보여줍니다. 각 연도의 1인당 GDP는 2011년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비교할 수 있게 작성되었는데 예컨대 100년 전인 1922년에 미국의 1인당 GDP는 2011년 가격 기준으로 1만 달러였는데 한국이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은 1897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시점의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언급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먼저 그 결과를 몇 가지 예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부상하기 전에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고 영국은 19세기 말에 미국에 그 자리를 내주었으며
미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인당 GDP가 근대 초기에는 매우 낮았지만 전후에 급격히 상승하여 캐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기에 걸친 1인당 GDP의 추이를 통상의 눈금으로 나타내면 최근 연도에 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변화가 가소하게 보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인당 GDP가 100일 때 5% 증가하면 증가액이 5지만 1000일 때 5% 증가하는 50이 됩니다. 즉 증가율은 5%로 같지만 통상의 눈금에서는 전자가 후자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처럼 가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 그림의 1인당 GDP를 로고 값으로 바꾸어 나타낸 것입니다. 이 경우 눈금이 500에서 5000, 5만 등 10배씩 높아지는 높아지고 있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즉 그래프가 가파를수록 증가율이 높고 완만할수록 증가율이 낮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절대 금액과 함께 증가율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이면 감소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림 1과 비교하면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1인당 GDP가 크게 바뀌는 장기간의 추이를 비교할 때는 이 그래프로 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먼저 네덜란드는 19세기까지는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의 리더였지만 19세기 초에 영국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 모든 연도에 1인당 GDP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추계되지 못한 연도가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19세기 이전은 통계 데이터의 부족으로 1911년 이후와 같은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820년, 1870년의 수치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슨에 의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논리적 추정, 즉 게스하고 에스티메이트를 합성한 게스티메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경우에도 보라색과 초록색의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데 19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거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을 비교해 보면 19세기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본은 중국과 한국보다 높았다는 점, 그리고 18세기 초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었지만 18세기 후반에 역전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개시되기 전에 중국과 서유럽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을까요? 포마란츠는 두 지역 모두 자원의 제약 하에서 인구가 포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서유럽에서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석탄과 같은 부존 자원이 풍부했다는 요인에 의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후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그래프를 보면 산업혁명 전인 18세기 후반에 이미 영국과 1인당 GDP는 중국보다 3배 정도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1900년에는 8배 정도로 1960년에는 12배로까지 확대됩니다. 미국 대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서유럽에 대한 캐치업은 전전에 일본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전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패전국인 일본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 1인당 GDP가 급락하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에도 해방과 분단의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전장이 되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1인당 GDP의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전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전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미국은 전시의 1인당 GDP가 급등하였지만 전후에 하락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으로부터 회복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에 대한 캐치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70년 초에 이미 영국을 따라잡았지만 1990년에 들어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서유럽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히고 최근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1인당 GDP 수준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 발 더 늦게 출발하여 서유럽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전전에는 남한보다 높았지만 전후에는 성장이 정체 또는 후퇴하여 현재는 해방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성장과 서유럽 국가에 대한 캐치업, 그 속에서 남북한이 대조적인 경로를 보인 것은 세계사의 관점에서도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에 38,000달러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통상 각국의 1인당 GDP는 자국 화폐 표시의 1인당 GDP를 대미 환율로 나누어 달러로 환산하는데 그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이들 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각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는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의 1인당 GDP가 높더라도 물가 수준이 높으면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을 구매력 평가 지수인 PPP라고 하는데 환율 대신에 PPP로 나누어 달러 가격으로 환산합니다.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특히 비교역제인 서비스 요금이 비싸 물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PPP로 환산하면 선진국의 1인당 GDP는 환율로 환산할 때보다 낮아지고 개도국은 반대로 높아집니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DP가 환율로 환산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일본에 못 미쳤지만 PPP로 환산하면 근접한 것으로 나온 것은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통계청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서 매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작성해서 이를 통해 물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조사해서 PPP를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동일한 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이라는 ICP라는 국제기구가 1970년 이후 여러 차례 조사해 왔고 그에 의거하여 각국의 PPP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 통계가 대상으로 하는 이전 시기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ICP의 조사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여 메디슨 통계는 1990년에 PPP를 이용해서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1인당 GDP를 구한 다음 그 이전 시기는 각국의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로 소급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는 2011년에 PPP를 이용하여 물가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벤치마크로 이용된 1990년에 각국의 물가 수준의 차이가 그 이전 시기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벤치마크 연도와 멀어지면 각국의 물가 수준 차이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통계에 이용된 한국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GDP와 같은 국민계정 통계는 1953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는 추계에 의거한 것입니다. 식민지기는 그 이전의 전통사회와는 달리 근대적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에 대한 센서스 조사가 실시되었고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품목별로 생산 통계와 무역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생산품의 투입 정보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서 유엔의 국민개정 체계에 입각한 생산 및 지출 GDP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추계를 처음 시도한 연구가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의 경제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과가 1988년에 구일본 식민지 경제 통계로 나왔고, 그것이 오랫동안 메디슨 통계의 한국 데이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방 전의 국민 개정을 추계하고 이를 해방 후와 연결하는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2006년 한국의 경제성장 1910에서 1945 김남년 편으로 출판되었고, 이것은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에 의해 동경대학 출판회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국민경제계산 1910에서 45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해방 전 통계를 남북한으로 나누고 해방 후 통계와 연결을 시도한 결과가 1912년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개정 김남년 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로 확대하여 해방 전과 후를 포괄하는 장기 통계를 구축하고자 한 성과가 2018년 한국의 장기 통계 1, 2 김남년, 박기주, 박이택, 차명수 편으로 발행되었고, 그 영문판인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가 202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메디슨 통계의 한국 데이터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강의에서 제시되는 한국의 장기 통계는 이들 성과에 의거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은 선정된 몇 개 국가의 1인당 GDP 추이를 보인 것인데, 이 그래프는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세계의 전체 평균과 지역별 평균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또는 세계의 평균은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논리적인 추정인 아까 얘기한 게스트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지만 전체의 흐름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의 평균 1인당 GDP는 까만색 실선과 동그라미 표식으로 나타내었는데 1820년에 1100달러에서 2011년 미국 달러 기준으로 2018년에는 15,212달러로 13.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약 200년간에 걸친 증가 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유럽의 25.3배이며 서유럽 분지 21.4배, 중동은 18.9배, 서유럽은 17.2배 순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서유럽 분지란 미국, 북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이 서유럽인이 이주해서 형성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는 4.4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경우는 8.2배, 이 시기에 성장하고 있었지만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지체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는 각각 14.8배와 15배로 증가하여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추이를 보면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서유럽 분지의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서유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두 지역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눈에 띄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두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진 후에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 서유럽은 전장에 대해서 타격을 받았지만 서유럽 분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유럽과 동유럽 간에도 격차가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 이후 벌어졌던 두 지역의 격차가 동유럽이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1990년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유럽은 현재 EU에 가입되었고 서유럽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GDP는 세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추이도 지난 200년에 걸쳐 세계 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19세기 또는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정체되고 있었으며 서유럽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1960년대 이후 증가율이 가속되어 세계 평균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지만 그 증가 속도가 앞의 그림에서 본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느리고 도달한 1인당 GDP 수준도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나타났던 캐치업의 움직임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보면 미미한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의 추이에 크게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평균에는 북한과 몽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하나 인구 밀집 지역인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도 동아시아에 비해 한 템포 늦게 출발했지만 전차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1인당 GDP가 아시아보다 앞서 세계 평균과 격차를 좁혔고 근래에는 이를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산유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는 데이터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지만 1인당 GDP의 추이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아시아보다 높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1980년에서 2000년대 정체로 인해 다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